2021학년도 1학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문학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리시마 다케오의 다시 태어나는 고통입니다. 다들 읽었죠? 민동우 책 구해서 읽었나? 권진, 우리 진이는 음, 나유진, 유진 씨 다 읽었나요? 혹시 교생 실습까지 않았나? 음, 하진호, 진호 씨는 네, 읽는데 어려움은 없었죠. 일단 아리시마 다케오라는 작가의 주목하고 일단 그리고 한국 문학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상 강의 시간에 개략적인 것은 언급을 해서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언급하도록 하고요. 조금만 내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일찍 끝날지도 몰라요. 진짜로. 이런 날도 있나? 자, 돌의 짓눌림 자초 이 책입니다. 다들 이 버전으로 봤죠? 여기에는 세 편이 실려 있습니다. 카인의 후예, 다시 태어나는 고통, 돌의 짓눌림 잡초. 카인의 후예는 같은 제목의 소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이념 문제와 관련된 그런 소설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인간의 존재 조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을 때 이 카인의 후예를 많이 언급합니다. 카인을 둘러싸는 참 얘기가 많죠. 우리 헤르만헤스 데미안 얘기했었잖아요. 데미안에서도 카인의 표시, 카인의 표지를 둘러싸고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펼쳐졌었고요. 성서 해석을 둘러싸고도 되게 많습니다. 카인의 행위가 정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은 카인을 추방한 그 하느님의 뜻을 어디까지 받들여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약간 정통 계열로부터 벗어나 있겠지만 카인교라는 종교적 성격을 띤 그룹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룹이라 해야 되나요? 뭐 단체라 해야 되나요? 네. 네, 아무튼 이 카인의 후예는 중요한 작품이고요. 다시 태어나는 고통은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돌의 짓눌림 잡초는 그 남성의 어떤 그 성적 욕망과 그 폭력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고통과 카인의 후예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여기저기 그 일본 소설 모음집에 아리시마 다케오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이름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목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김동인과 염상섭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었는데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리시마 다케오, 좀 귀티나게 생겼죠. 네.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기 작가에 대한 그 설명 잠깐 보면은 관료이자 대농장주 집안의 장남으로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쿄에 이런 대농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재지주
지주였겠죠. 관료이자 대농장주 집안의 장남. 그리고 삿포로 농업학교 급부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에 입교했다는 것. 기독교의 영향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삿포로 농업학교가 나중에 제국대학으로 바뀌죠. 홋카이도 제국대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들어요. 기독교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죠. 많은 갈등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 다시 태어난 고통에서도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뭐 모든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떤 식으로든 작가의 그림자가 보이게 마련이죠. 그 자서전적인 성격이 짙으냐 좀 옅으냐는 차이는 있겠지만 아리시마 나케오의 이 소설 다시 태어나는 고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홋카이도에 있다가 도쿄에 왔다가 다시 홋카이도 가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잖아요. 아무튼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고요. 시라카바에 참여한다는 것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한 대로 1917년에 카인의 후예, 그리고 18년에 다시 태어나는 고통, 그리고 대표 장편 소설인 어떤 여자가 있다고 했죠? 어떤 여자. 이 소설은 안나 까레니나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작품입니다. 어떤 여자는 잘 쓴 소설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델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의 소설의 큰 그 주요 흐름 중에 하나인 사소설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본 이 근대 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게 사소설입니다. 대표적인 게 타야마 가타이라는 사람의 이불 같은 작품인데요. 작가의 경험을 그대로 소설로 옮기는 것을 두고 사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설을 위해서 자기 삶을 연기하는 것인지 자기 삶의 모습을 소설로 다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인지 그 일본 문학사의 독특한 공연입니다.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허구가 많이 가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실제 모습들을 많이 가리거나 지우죠. 뭐 부끄럽거나 또는 뭐랄까 진실을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 베일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사소설은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그 체험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이 사소설이라는 그 장르는 일본 문학사의 아주 독특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기 해부와 관련되기도 하죠. 한국 문학에서는 이상소설을 두고 이 사소설과의 관련성 속에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없진 않죠. 이상의 삶이 소설로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더 나가면 번거로워지니까. 이 아리시마 다케오 부잣집 이 아드님을 태어나서 학스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스본, 카쿠슈인이라는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카쿠슈인, 일본의 황족들, 일본의 천황의 자식들이 와서 배우는 곳, 귀족들이 가서 배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거치면서 부를 축적한 이 부잣집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와 대결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르시마 닭게오의 경우도 1916년 아버지를 잃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작가로 들어서죠. 사실 이른바 소위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소설을 한다 그러면은 늘 반대 부딪히곤 하죠. 그림을 한다거나 뭐 소설을 쓴다거나 이러면은 벽에 부딪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부수고 자신의 일가를 이룬 경우가 있죠. 그런 작가들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벽과 부딪혀서 싸운 기억이 자신의 작품 속에 반영되기 때문이겠죠. 한국 문학사에서도 그런 경우 많아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나혜석의 경우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자기 집안에서 싸움을 벌이죠. 김동인도 그렇고요. 근데 이 돈 많은 집 그 자식들이 문학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겠다 라는 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문학판으로 뛰어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치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문학사의 중요한 국면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일본 문학사에서는 바로 아르시마 닭게오를 비롯한 시라카바파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시라카바파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라카바라는 잡지예요. 설명했었죠. 자작나무라는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베리아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이광수 문학 할 때도 어린 버섯이 할 때도 시베리아 얘기를 했었죠. 그건 아마 한국 근대 문학이 러시아 문학을 다른 문학에 대해서 비해서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을 경유해서 러시아 문학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톨스토이나 뚜르게네프가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톨스토이, 뚜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뚜르게네프나 톨스토이에 비해서. 그리고 한국 근대문학의 맨 앞에 있었던 이광수나 추남선이, 특히 이광수가 톨스토이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일본에서도 그랬는데 이 일본을 경유하면서 한국의 러시아 문학이 상당히 친근하게 와 닿게 됩니다. 이 러시아 문학의 한국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따져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과정에서 일본어를 경유한 러시아 문학 번역이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 문학의 비교적 그 한국 독자들이 또는 작가들이 각각 별 어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사회 경제적으로는 뒤처져 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또는 문학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러시아를 봤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러시아 인문학이 특히 톨스토이도 그렇고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짜르 체제하에서 러시아의 황제죠. 짜르 체제하에서 고통받는 그 농노들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한국에서 많이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뚜로예네프의 아주 아름다운 서정적 소설 밀회도 그렇고요. 이 밀회는 여러 사람들이 번역하는데 특히 염상섭의 번역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이광수나 홍명희, 최남선 등이 읽었다고 얘기하는 뚜로예네프의 루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카프를 비롯해서 사회 참여적인 예술을 했던 사람들이 환호했던 전날 밤, 전야라고 그랬죠. 전야. 이런 또 아버지와 아들도 그렇고요. 첫사랑도 그렇고. 투르네프가 아주 폭넓게 수용됐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들, 종교적인 소설도 그렇고 인도주의적 작품들이 이광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특히 시라카와파 작가들에게는 톨스토이의 후기 문학 작품들이 많은 그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자신의 그 영지를 다 농노들에게 나눠주고 이 뭐랄까요, 어떤 새로운 꼬미운을 만들기 위한 운동, 새마을 운동을 펼치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영지에서 그 실험을 합니다.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실험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꾸며 꿈꾸고 그걸 또 실체로 옮기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고요. 전쟁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를 했고, 또 종교적 심성도 깊었고, 간디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랬죠. 그런 톨스토이의 사상이 일본의 부유한 집안 출신들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도주의적인 멘털리티가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에게도 일정 정도 감화를 주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톨스토이와 동아시아 문학이라는 그 테마가 워낙 방대해서 짧게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아리시마 다케의 경우에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여자와 톨스토이의 안나 까리나, 어떤 여성의 욕망의 표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그 인생 중반부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농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놨다 그랬죠. 그런 인도주의적 실천에 아리시마 다케오는 깊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 농장을 내주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랬다 그러죠. 자, 아무튼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부잣집 아들들이 이제 인도주의적인 정신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가진 재산을 털어서 문학 활동과 인도주의적 실천을 하게 이릅니다. 이 시라카바라는 잡지는 문예지이기도 하면서 이 미술과 관련된 글들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1910년 4월에 창간해서 23년 8월에 폐간했습니다. 무시아노코지 샤네스, 이 사람 대단한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소설들이 번역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시가나오야, 이 사람도 주목할 만한 사람이죠.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에세이집도 번역되어 있고요. 중요한 작품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설 잘 씁니다. 그리고 취향이 상당히 독특하죠. 예. 그리고 이 도쿄를 산책하면서 쓴 재밌는 글들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나기 무네요시란 사람도 주목해야 됩니다. 예. 야나기 무네요시는 조선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실제로 조선의 강압적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비판도 했습니다. 이 공예 학자입니다. 공예 학자인데, 한국의 미를 곡선의 미,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야나기 무네요시입니다. 뭐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한국에서도 야나기 무네요시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 한국의 문인들의 글에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 특히 민간 공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줬다고 해서 뭐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랬었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야나기 무네요시 글이 실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와, 일본이 한국의 미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가슴이 뭐야 가슴에 감동의 물결이 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또 다른 아주 교묘한 방식의 식민지 지배 전략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죠. 한국의 미를 되게 여성적인 미, 곡선의 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제국이 식민지를 상대화할 때 늘 여성으로 제한하죠. 여성으로 그리죠. 제국은 남성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식민지 지배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죠. 상당히 그 예민한 부분이어서 여기서 상세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목할 사람은 야나기 무네요시입니다. 미술, 특히 공예 관련 책들, 그리고 조선 관련 책들이 꽤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또 좀 딱한 사람들, 손길도 내밀고 이런 사람, 이런 인물들이었죠. 연민과 동정, 자선 이런 말들 참 아름다워 보이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미담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그 뭐랄까요, 피지배 관계를 염두에 두고 보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상관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자선이나 동정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선적인 태도나 동정적인 태도.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특히 이상이 쓴 차생윤회 이런 글들 한번 보세요. 차생윤회를 보면은 자선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나를 노예화하는 또 길들이는 그런 전략일 수 있는가, 전술일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걸 따지고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읽어보십시오. 차생윤회. 이 세상에서 윤회한다는 뜻입니다. 산문이요, 산문, 에세이입니다. 차생, 왜 이러나. 차생이니까 이 세상이죠. 이승에서 윤회한단 말입니다. 이 제목이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을 이렇게 오가는 또 해탈하는 이런 윤회 사이클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돌고 돈다는 얘기죠. 약자와 강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에서 약자와 강자가 뒤바뀌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신뢰가 적선한다는 거예요. 적선. 이렇게. 여기 보면 서양인의 에피소드도 이게 비유적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육교에서 만난 거지에게 적선하는 자기에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그 부잣집 사모님들, 고위 관료들의 사모님들이 늘 때가 되면은 성탄절이든 석가탄신일이든 명절이든 보면은 고아원 가고 뭐 이런 그 연례 행사처럼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선이 정말 우러나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 그 마음의 반영일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한 그 하나의 그 전략으로서 적선이나 자선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죠. 그래서 자선과 적선에 포위되면은 연민과 동정에 포위되면은 그 자선이나 적선이나 연민과 동정의 그 주체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은혜로운 사람, 고마운 사람으로만 보지 그 사람의 자기 모순이나 그 이면에 감춰진 실체들을 들여다보는데 방해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본가들, 뭐 아름다운 자본가도 없진 않겠죠. 드물지만 있긴 있겠죠. 자본가들이 기부를 하는 경우, 좋은 뜻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단히 자기 그 자본 이윤 획득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재단을 만들고 장학재단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재단을 통해서나 장학재단을 통해서 인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 같은 전범 기업이죠. 하버드 대학의 마크 램지어 교수 같은 사람들 그렇게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줘서 잘 키워서는 자신의 앞잡이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뭐 그걸 전적으로 인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내면화해서 행동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어떤 갈등과 함께 그 자신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준 사람들의 뜻을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충분히 경제적 후원을 할 테니까 의무로 양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를 응원하거나 또는 내 뜻에 호응하는 글을 쓰거나 행위를 해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단순한 보은의 차원을 벗어나서 만약 그게 예술이나 학문적 작업이나 그런 그 행위들과 관련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양극화 문제를 각별하게 걱정하는 건 이 빈부의 격차는 정치적 그 파시즘을 키우는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 토대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면은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다 추종하게 마련이죠. 파시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형성하고 수립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죠. 수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야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대중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흡입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그 장이랄까요? 장이 바로 이 빈부격차가 만연한 그 마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튼실하게 자기 내면의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덜하겠지만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별개 문제겠지만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주 그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휩쓸려 갑니다. 이 유럽의 예들 보세요.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오스트리아 하면은 여러분들 비엔나에 대한 판타지들 있죠. 오스트리아 하면은 뭐 이 모차르트, 잘즈부르크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스트리아가 지금 독재 정권이죠. 이 민주주의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브라질도 그렇고요. 이집트도 제스민 혁명 이후에 어렵게 이 민주정부를 수립하나 싶었는데 기득권 언론의 대대적인 공세 그리고 이 자본가들 그 30년이 넘는 무바라크라는 사람의 독재 정권 안에서 단물을 빨아먹던 자본가들 있죠. 뭐 전기, 수도 이런 것들 다 사유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독재에 대한 향수를 끝없이 부추기죠. 그러다가 무너지고 다시 독재자가 기환했습니다. 군부 독재자가 그런 경우 많죠.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큰일 났다 이거. 기억이 전혀 안 나네. 아르시마 다케오의 소설 어떤 여자 얘기하다가 그죠? 인도주의 얘기하다가 그랬다 그죠? 인도주의적 실천 얘기하다가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귀한 그 실천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은 고민을 해야죠. 인도주의의 양면성. 인도주의 양면성이라고 했죠. 인도주의는 1차적으로 인간에 대한 뭐랄까요? 그 맹자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인이죠. 사랑 또는 자비 그런 심성의 발로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귀하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인도주의는 어떤 우월한 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하지 않은 자를 돌본다는 의미에서 멈추기 괜찮지만 돌봄으로써 길들인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인도주의 양면성을 늘 우리는 그 주의해서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리시마 다케오는 1878년에 태어나서 192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냥 세상을 떠난 게 아니고 이른바 우리 이광수가 얘기를 했었죠. 정사를 했습니다. 45세 나이로 그 부인공론이라는 이 뒤에 보면은 작가 연보가 나와 있죠. 부인공론의 기자인 이분이 하타노 아키코와 가루이자와 있는 별장에서 동반 자살했습니다. 우리 권지는 이런 댓글을 보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했던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분출을 윤리적인 또 제도적인 잣대로만 특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죠. 이 아리시마 다케오를 변호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 아리시마 다케오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비판하든 옹호하든 그 관점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야겠죠. 네, 상류계급 출신이고 개성주의와 자유주의, 개성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개성의 발견이라는 큰 제목 아래 이 5주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우리를 좀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1912년부터 일본 근대사에서는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이 시기가 다이쇼 천황, 다이쇼라는 연호를 가진 천황이 통치했었는데, 이 시기를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다이쇼가 아니고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다이쇼 시대의 민주주의 이런 뜻이겠죠. 이 시기에 일본의 어떤 자유풍조 같은 게 확산돼요. 또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상당히 부를 쌓기도 했고요. 물론 뭐 쌀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뭐 군축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31년에 만주사변 일으키고 37년에 중일전쟁 일으키고 41년에 태평양 전쟁으로 나아가면서 파멸적 이 충동에 휩싸이게 되죠. 그 전에 메이지 시대 이후에, 메이지 천황이 죽은 게 우리 나스메 소세키 얘기할 때 얘기했던가, 1912년 8월인가 그랬다 그랬죠. 이후에 다이쇼 시대는, 이 다이쇼는 메이지 천황하고 다르게 조금 비리비리했던 모양입니다. 이 다이쇼 시대에 데모크라시다 발음대로 데모크라시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를 상당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이었죠. 잠깐. 아무튼 그 일본 문학사뿐만 아니고 문화사에서는 철학을 포함해서 각별하게 이 시대를 언급하곤 합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찾아봐야지. 선생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다이쇼 데모크라시 저런 거 없는데 말만 들어가지고 하는지 의심을 해봐요. 심오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 찾아서. 이상이 차생윤회라는 글을 썼다 그러면 찾아보란 말이야. 그게 거기서 이 자선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 말을 반만 믿으라고. 반만 믿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찾아보고 또 자기식대로 소화해 나가야 되지. 자, 됐죠? 네, 이 정도만 하죠. 그리고 다시 태어난 고통은 우리가 다 읽은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화상 강의 때 전체적인 개요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발표 못한 학생, 우리가 발표를 못했는데 수요일 날 보고 윗다프 소설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1918년에 발표했고요. 이 다시 태어나는 고통이 염상섭의 초기 3부작 중에 하나인 암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했죠. 암야를 읽은 사람 있나 혹시? 응? 나하고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눈에 안 보이네. 손 들었는데 눈에 안 보이나? 인물은 작가죠. 예술의 궁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이 나입니다. 기모토는 화가입니다. 화가지망생인데 어부죠. 어부인데 이 둘 다 예술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자 하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언급했듯이 화상 강의 때 나와 기모토는 어떤 그 브로맨스, 뭐 동성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밀도가 상당히 높은 그 관계를 보여주죠. 특히 나가 기모토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는 각별합니다. 그리고 그 기모토를 자신의 소설로 재현해내잖아요. 이건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나 자신, 그러니까 나의 분신인 것처럼 이 그림을 그리는 것과 유사하죠. 어떤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설로 그린 기모토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총 9장 구성에서 5장에서 9장까지는 작가인 나가 만년필 촉을
밤새워 달려서 그려낸 기모토라는 젊은 그 화가 지망생의 초상입니다. 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저 뭐랄까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깊이 감동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두 사람 얘기입니다. 뒤에 이제 기모토의 식구들도 나오고요. 거기서 K라는 그 친구 있죠. 기모토의 친구, 이와나이에 있는 친구 얘기 나오고 합니다만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예술을 둘러싸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개성은 무엇인가? 누구에게도 또 어느 권력에도 억압받지 않는 자유분방한 개성은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런 개성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 예술이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이 아리시마 다케오의 다시 태어나는 고통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뭐 원문을 읽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건 일본을 잘하지 않은 또 일본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좀 먼 훗날의 얘기고 번역 문장이라도 천천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고등학교 때 공부한 사람, 히라카나, 가타카나 공부한 사람들은 일본어 소설책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 단어 외우면서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작품이 되죠. 외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설 읽는 게 외국어 공부를 향상하는데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소설만큼 풍요로운 문장, 풍요로운 어휘, 풍요로운 생각을 전해주는 이 어학 텍스트는 없습니다. 그거 제일 어렵죠. 천천히 노트에 옮겨가면서 단편소설 한 권, 단편소설 한 편, 두 편 읽어가다 보면은 외국어가 쭉쭉 늡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로만 듣던 명작 단편들, 오헨리든 아니면 서머셋 모험이든, 그죠? 서머셋 모험이든, 후연 작품 많잖아요. 또는 오스카 와일드든, 또는 해밍웨이든 이런 작품들을 읽어보면서 외국어에 공부하다 보면은 외국어 전혀 다르게 와닿고요. 번역과 이 오리지널의 거리가 얼마나 아득한지도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고민하게 될 거예요. 배경 홋카이도죠. 작가인 나가 이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죠. 홋카이도를 떠나서 우에노를 출발하여 다시 이 삿포로로 가는 여정이 보이죠. 전체 9장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1장에서 4장까지 나의 기억이죠. 내가 날 찾아왔던 기모토의 기억. 그리고 어느 날 또 기모토가 찾아와서 그림 보여준 때까지죠. 그한 다음에 5장부터 9장까지는 기모토의 얘기와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기모토의 초상화를 소설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아가 소설로 그린 기모토의 삶입니다. 됐죠? 자작나무에서부터 다시 태는 고통까지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도에 늘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습관적으로. 지도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감이 다릅니다. 감이 참 다릅니다. 여기 밑에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가 삿포로, 여기가 이와나이 우리 기모토가 업으로 일하는 곳 있죠. 그 자기 아버지와 형과 함께 일하는 여기가 바로 이와나이입니다. 이와나이 초라고 그래요. 이와나이 초. 항구 소도시입니다. 항구가 있는 소도시. 여기가 삿포로죠. 그리고 여기가 오바히로시. 여기가 아사히카와시. 하코타테가 이제 혼슈하고 이어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게 지하 해저 터널이 건설되어 있죠. 요 어디가 이 러브레터를 촬영한 곳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삿포로하고 블라디보스토크하고 거의 동일선상이 있죠. 이렇게. 이 사람들 감각은 삿포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산이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이게 어장은 요 근처겠죠. 근처 이렇게. 그죠?
여기 동경이 요 센다이 아래에 있습니다. 센다이가 바로 루신이 의학 전문, 의전 전문학교 다녔던 곳이죠, 여기가. 여기 이 니가타는 바로 이 70년대 만경봉호라고 해서 제일동포들이 북으로 가던 곳입니다. 항구입니다. 원산으로 갔던 곳이죠. 가까워요, 이렇게. 이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자, 일단 이 정도만 하죠. 이 지도, 이거 가지고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자, 일단 삿포로가 배경이라는 것. 삿포로 중에서도, 홋카이도가 배경이라는 건 삿포로 찾아왔다가 각오하는 곳이죠. 자기가, 작가인 나가 여기 있으니까 이와나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이와나이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그림 그리는 키모토를 소설로 그리는 것. 이게 됐죠. 도쿄는 요 아래에 있습니다. 도호쿠 지방이 요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지도 본 훈련해야 됩니다. 작은 지도부터 큰 지도까지. 염상섭 소설을 읽고 그럴 때 서울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서울 사대문안을 잘 알지 못하면 소설의 그 재미가 뚝 떨어져요. 어딘가 장소를 알고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죠. 자, 홋카이도 봤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술적인 삶. 우리의 삶은 크게 아마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들 합니다. 본능적인 삶이 있고요. 본능적인 삶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치 경제적 삶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한 흐름이죠. 그리고 예술적 또는 학문적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삶도 있겠죠.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분리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분리해서 본능적 삶으로만 일관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 정치, 경제적 삶으로만 일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술적 삶으로만 일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는 않겠죠. 어떻게든 이게 다 겹치거나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어느 쪽의 비중이 크냐가 문제겠죠. 본능적 삶에 충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되, 또는 정치적인 삶에 충실한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예술적 삶의 본연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시라카바파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잣집 자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면서 예술적인 삶을 누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아버지하고 싸우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화해하는 얘기고. 이 아버지와의 대결이라는 게 시라카바파 작가들의 중요한 뭐랄까요, 소설의 모티프가 됩니다. 사실 나스메 소세키 소설에서도 아버지 세대와 대결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보이죠. 대표적인 게 그 후라는 작품입니다. 그 후 보면은 전쟁을 거치면서 부자가 된 아버지를 속물로 생각하고, 돈만 하는 속물, 설탕 사업인가 이런 걸로 부자가 됐는데, 돈만 하는 속물로 생각하고 자신은 고등 유민, 그러니까 지식인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건달의 본연의 의미죠. 건달이란 말이 인도 여기 산스크리트어죠. 산스크리트어로 건달이란 말이 간달파. 우리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건달바로 번역했어요. 건달바. 이 건달이 이슬만 먹고 사는 한량들입니다. 한량들. 이 건달에 불렀는데 우리는 이제 깡패들하고 생각하는데 깡패하고 연결시키는데 깡패하고는 다릅니다. 건달은 그야말로 하이 클래스의 한량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나스메 소세키도 보여줘요. 고등유민이란 말로 쓰는 게 나스메 소세키는 고등유민. 고등유민이란 말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 수준도 높고 교양도 높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입니다. 노는 사람이죠. 부럽나요?
이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노는데도 내공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힘이 필요해요. 노는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하고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뭐 장비 같은 거 잘 챙기면 노냐 그랬더니 노는 것도 얼마나 이 공을 들여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들여야 하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맞습니다. 자기 놀이, 우리는 호모 루덴스예요. 모든 놀이를 다 할 수는 없잖아. 내 놀이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도 참 만만치 않은 일이지. 여러분들의 놀이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 놀이에요, 놀이. 노동이 아니라 놀이. 여러분들의 놀이는 뭐예요? 근데 잘 놀면은 그 놀이가 즐거운 노동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아,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거. 나는 그런 것 같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책 보고, 글 쓰고, 가르치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겪지 않는 것. 나는 참 그런 점에서는 우연히도 행운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또는 액시던트라고 얘기하지만 늘 뭐랄까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들이 늘 받쳐줘야 되죠.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찾아오는 게 아니죠. 과정에서 잘 놀고 있어야 되죠. 잘 놀고 예. 만약에 프로게이머가 된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즐겁게 게임하고 즐겁게 놀고 그걸 만약에 직업으로 어릴 때부터 이 게임을 한다 그랬으면은 그거 아마 미칠걸요. 이 직업으로 문학 공부 소설책 읽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돌아버릴 겁니다. 즐거움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 그 공부의 즐거움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 쭉 과정들을 충실하게 쌓아오다 보면은 우연도 만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놀이가 뭔지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아니면 사진을 그리는 겁니까? 사진을 찍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편집을 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 글을 쓰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학생을 가르치는 게 즐겁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놀이, 춤추는 게 즐겁습니까? 노래하는 게 즐겁습니까? 수많은 놀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놀이들. 이, 이 뉴미디어 환경, 플랫폼이 정말 다양해지잖아요.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온갖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놀이를 탑재하느냐 문제잖아. 어떻게 탑재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런 놀이를 발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유민 때문에 또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고등유민들은 아버지들하고 싸워요. 아버지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들이거든. 전쟁을 통과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안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애새끼들은 매 소설 쓴다 그러고 노래 딴따라 한다 그러고 무슨 뭐라 그러나 그 그림쟁이 한다 그러고 그러니 돌아버리지. 이 막 법을 가르치거나 관료가 되거나 아니 판사가 되거나 뭐야 이 고위직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군인이 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연애 나부랭이나 해가면서 말이지. 응? 그 되도 않는 소리들 소설 나부랭이 쓰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싸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대결 때 아버지가 싸움. 예술가들은 대개 아버지들하고 싸워요. 그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다. 대부분이 그 예술가들 보면은 에, 아버지들은 대개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는 뭐 신학교를 보내서 신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법대를 보내서 예, 법, 법관을 시키려고 했었죠. 또는 뭐 근대에 이르러서는 돈 잘 버는 직업들, 뭐 의사나 뭐나 또 안정적인 직업들 이렇게 원하지. 소설 쓴다 그러면 소설 읽으면 가난해진다. 소설 많이 보면은 연애대장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아버지와 음으로 양으로 대결하면서 문학의 영토를 개척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동인도 그렇고 최남순도 그렇고, 뭐 이광수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광수는 고아여서 여기저기 뭐랄까 후원을 얻어서 공부를 했죠. 그게 아마 자신의 사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그 어떤 정기적 사실과 사상, 사상의 상관성, 이런 얘기들은 좀 어려운 얘기니까 먼 훗날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 충실합니까? 본능적 삶인가요? 정치 경제적 삶인가요? 예술적 삶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어느 정도 비율로 여러분들 삶이 영위되고 있는지. 여기다가 하나 덧붙여도 되나? 잠자는 삶? 학교도 안 오고 그러니까 맨날 잠만 자나? 좋은 기회인데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지 못할 때 자기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쉽지 않죠. 2년 가까이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건 대단한 그 인내와 자기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나도 상당히 고비가 있었어요. 밤에 9시, 10시만 넘으면 거리가 이게 휑해지잖아요. 동네에 맛있는 맥주집도 있고 많은데 그런 데를 못 가니까 12시, 1시까지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막 논쟁하고 그랬던 자리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다 집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우울증 같은 증세들이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뭐 심하지는 않고 힘들어요. 막 짜증이 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매일 턱걸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오래 하루에 10,000보씩 하고 책도 뭐 스케줄대로 매일매일 몇백 페이지씩 읽고 그런 그 루틴을 가져가니까 좀 다시 또 리듬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몰랐던 지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나한테는 정말 많은 기회인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앞에서 얘기할 때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하고 얘기하지만 나하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강의는.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혼자 앉아서 지금 독백처럼 얘기하고 있거든. 앞에 누가 카메라를 들고 눈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외로운 일이죠. 지금은 훨씬 자연스럽죠. 작년에 비하면 내가 거의 프로 수준에 도달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내면을, 오늘 내면 풍경 얘기를 할 텐데 뒤에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보는 그 훈련 하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등산을 하거나 이 다이빙을 하거나 훈련이 필요하죠. 자, 예술적 삶은 삶과 개성의 관련성. 이 소설의 핵심 그 테마 중에 하나죠. 볼까요? 나는 첫 문장입니다. 자신의 글쓰기를 신성한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글쓰기는 신성하다. 이 뭐랄까, 이 오만함이 있었죠. 이 예술, 특히 문학예술, 소설이 인생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그 오연한 태도들. 이게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대에 이르러서 가능했던 거죠. 그 전에 소설 라브링이었죠, 그야말로.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 세계를 읽고 인생을 통찰하는,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는 게 바로 소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이광수는 소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죠? 김동인은 이 소설을 통해서 인생의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문학 예술에 그야말로 왕관을 씌워준 거죠. 그리고 그 문학 예술을 하는 자신들은 이 궁전에 있는 귀족들이 된 셈이지.
이 정도 오만함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죠. 근데 우리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르잖아요. 그죠? 자신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자존감이 가득 찬 사람, 충실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가 좀 드뭅니다. 자존감이 충실한 사람들은 이 자신감을 그렇게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자존감이 넘쳐서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도 적시죠. 이 자신감으로. 자신감을 많이 내비치는 사람일수록 어떤 불안감을 표현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자신감과 자존감. 자, 볼까요? 삐뚤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롭고 올바르고 밝은 세계로 나가 자신만의 예술의 궁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쳤다. 우리 염상섭의 독이적 생명, 내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그러면 독이적 글쓰기도 가능해야겠죠. 또 독이적 삶, 독자적이고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나의 고유한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 물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동의 토대는 당연히 있죠.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나의 삶, 그걸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문학,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정아무개의 강의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해보기 바랍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을 쌓는, 정보를 쌓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맞대면 할 수 있는 공부. 그 책을 한 권 읽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책 속에서 그런 것도 발견해야 되고요. 그래야 좋은 책이 뭔지, 귀한 책이 뭔지도 구분이 됩니다. 나에게 절실하게 와닿을 때.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이제 그럴 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20대 대부분 중반을 지금 통과하고 있죠. 한울이 아닌가? 한울이 아니 초반인가? 우리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학생들, 유성씨가 보니까 작년에 들을 때는 이름이 달랐더구만. 개명했던 모양이지. 뭐 산타지룽이라는 그 닉네임 보고 생각이 났어요. 맞죠? 노종환인가 그랬었죠.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종환이 좋은데 유성이도 물론 좋습니다만. 자, 여러분의 그 궁전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그 판타지는 아닌가요? 환상 속에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이제 글 쓰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잠든 뒤, 풀도 나무도 잠든 뒤, 홀로 일어나 앉아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서 만년필 촉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소리만을 들으며 신들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글을 써내려 간 적도 있었다. 내 주위에 망령과 같은 영혼들이 서성거리며 서로 종이 위에서 다시 태어나려고 안다라는 모습을 역력히 느낀 적도 있었다. 망령과도 같은 영혼들이 서성거리며, 이쯤 되면은 작가는 영매가 되는 거죠. 영매. 영혼을 연결하는 그 미디어, 매개체가 되는 거지. 영매란 말 알죠? 영매? 샤먼이 되는 거예요. 샤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눈과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또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세계와 교감하면서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른 눈으로 늘 바라보는 것이지.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럴 때 이 문장 알겠죠? 영혼들이 서성거리며 서로 종이 위에서 다시 태어나려고 안다라는 모습. 어떻게든지 이 작가의 펜을 빌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지. 망령이나 영혼들이. 우리 딱 떠오르는 괴테 파우스트인데 그 말고도 많죠. 이런 이게 뭐라 그러나 디킬 박사와 하이드 씨도 그렇고요. 또 그로테스크 문학 그 대표적인 작품인 그 뭐라 그러나 흡혈귀 얘기 드라큘라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그 악령들이 또는 영혼들이 작가, 예술가의 힘을 부려서 종이 위에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있곤 했다. 이게 아마 황홀경 같은 걸 겁니다. 황홀경. 그 샤먼들이 이 영적인 것과 교감할 때 막 춤을 추면서 이 눈물 흘리고 그러죠. 이건 엑스터시와 관련될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도 그렇고 또 미술가도 그렇고 그림을 감상하는 감상자도 위대한 그림 앞에서는 눈물 흘린다 그러죠. 위대한 작품 앞에서는 정말 감동할 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놀라울 때 많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표현들, 이런 통찰들, 이런 그 세계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감동이 우리를 설레게 하면서 늘 예술에 빠져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놀이죠. 이 놀이들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이어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준다면 그 놀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예술가들은 많은 경우 이런 영매 역할에 자신의 모든 걸 바친 나머지 파멸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시인이든 소설가든. 그것도 잘 보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른바 일반인들의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위대한 시인들이나 위대한 작가들은 정상적으로 보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다른 인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한참 지나고 나서야 너무나 앞선 생각을 보여줬던 것이죠. 앞선 인간의 삶을 살았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극적이기도 하죠. 그 음악가든 화가든 시인이든 소설가든 극작가든 동시대에는 늘 배척당하고 추방당하고 이랬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예술에 흠뻑 빠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때의 황홀감을 어찌 맛볼 수 있으랴 이랬죠. 황홀감. 이게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를 어찌 맛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물론 글 쓴 사람들은 글 한 편 한 편을 마무리할 때 그 엑스타시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쓰는 짤막한 에세이 왜 매주 충실하게 안 쓰나 한번 내가 날 잡아서 꼭꼭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누군지. 인소연 신이 강의 듣죠? 화상 강의 듣는데 왜 전혀 이 댓글을 찾아볼 수가 없나? 왜 그렇지? 또 누구더라? 몇 명 있어요, 몇 명? 그런 짤막한 글을 쓰더라도 뭐 잘 쓴 글일 경우 대개고 자기가 쓴 글은 부끄럽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글들이 있죠. 그럴 때 황홀감에 가까운 기쁨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대작을 읽었을 때 일반 말로만 듣던 고전들, 문학 고전들 있죠. 그 세계 문학 고전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 그때 이 기쁨은 대단하죠. 그리고 이 문학 작품뿐만 아니고 이 철학의 고전들 있죠. 이 공자, 논어든 맹자든 장자든 아니면 플라톤의 국가든 뭐 파이돈이든 그리고 성서. 나는 크리스천은 아닌데
성서도 꼼꼼히 읽는 편입니다. 대단한 인류의 어떤 자산이죠. 인류의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또 부처의 말씀을 모아놓은 글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인디언들의 말을 모아놓은 그 책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랍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고전들 대단하죠. 그런 작품을 읽었을 때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모아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런데 이 창작한 사람들의 엑스타시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고통도 훨씬 더 깊겠죠. 문학가가 문학가인 것을 의심하는 일만큼, 이 문학가인 것을 의심하는 일만큼 이 세상에 공허하고 애처로운 것이 또 있을까? 잘못 썼나 문장을? 문학가가 문학가인 것을 의심하는 것을 의심하는 일만큼이 아니고, 의심하는 일만큼, 문학가인 것을 의심하는 일만큼 이 세상에서 공허하고 애처로운 일이 있을까? 이거야말로 자신들의 존재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게 예술, 문학인데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학가는 이어지는 문장이 그렇죠. 분명 생명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것이리라. 이런 순간만 오면 어김없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처음 만났을 때 자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작가인 나는 자네, 즉 기모토, 너죠, 너. 오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아직 못 찾아봐서. 이 자네, 그대란 말이 좋을 것 같은데, 그대에게서 나의 분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모토 얘기는 작가의 이야기이기도 한 셈입니다. 어떤 형식, 어떤 시점인지 알겠죠? 특히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는 시점이 중요하죠. 자네라고 기술하는 건 참 쉽지가 않은데, 너는 뭐뭐 했다, 너는 뭐뭐 했다, 2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2인칭 시점이에요. 우리 3인칭 전지적 시점을 배웠죠.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많이 배웠는데 2인칭 시점 되게 드뭅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2인칭 시점이죠. 특히 5장에서 9장까지는 자네는 뭐뭐 했다, 자네는 뭐뭐 했다 주어로 쓰잖아요. 그죠? 2인칭 시점은 화자인 작가가 그 화자를 빌어서 너죠, 너. 너는 뭐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걸 빌어서 어떤 그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서사 전략의 일환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1인칭은 자신의 얘기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진실하게 전한다는 어떤 효과가 있죠. 3인칭은 객관적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3의 시선을 본다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칭 문제는 시점이죠. 시점 문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다음 예술과 개성의 발현, 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예술을 통해서 개성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개성을 발현합니까? 피어싱? 액세서리? 퍼머넌트? 아니면 이거 다 남성 여성은 물론 하고죠. 나도 이게 염색을 하니까 염색, 그죠? 우리 남성들도 파마 많이 하죠. 액세서리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 표현하는 개성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래? 내 개성이 뭐지? 내 개성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발현될까? 그게 내 개성의 특이한 지점이 있다면 뭘까? 개성이라는 것 자체가 특이하다는 얘기죠. 구분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분시켜주는 것, 외모 말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구별 말고, 여러분들의 내적인 어떤 또 감각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러분들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려운가요? 그런데 이 시라카바파에 있었던 사람들, 부잣집 자제들은 아버지와 대기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그 세상 모든 그 속물들하고 다르다. 나는 내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이 무기라고 해야 옳을까? 이런 그 방법이 있다. 니들은 뭐가 있느냐? 세상에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예술을 하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여기는 대단한 선민의식이 있죠. 앞에서 오만하다고 얘기했는데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예술가다. 예술가야말로 인생의 진실,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뭐 아느냐? 이 당당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이 근대 초기에 문학 예술가들에게서는 이런 당당함, 오만하기까지 한 당당함이 있어요. 선민의식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문학을 한다는 걸 대단한 그 뭐랄까요, 자랑으로 여겼죠. 그리고 그 하나의 폼으로 충분히 보여주기도 했었고. 언젠가 얘기했던가요? 그 EBS에서 오래전에 10년 넘었습니다. EBS에서 방영한 드라마인데 그 해설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명동백작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유튜브에다 공개됩니다. 명동백작. 뭐라고? 서연이 따라해봐. 왜 안 따라해? 명동백작. 하연이 뭐라고? 명동백작 이라는 24부작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하루에 한 편씩 꼭 보세요. 여기 보면 물론 김수영이 중요한 멤버입니다. 김수영, 화가 이중섭 있죠. 그리고 좀 나이 든 시인 공초 오상순, 그리고 그 당시 명동을 주름 잡던 그 보스 깡패들, 50년대 60년대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시인 김관식 등등 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시절, 4.19 혁명 이후까지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그 문인들 또는 예술인들의 내면 풍경, 그리고 그 자존감들의 궤적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명동 분위기, 그리고 그걸 보고 명동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런 장소에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최불암이라는 배우 알죠? 최불암 씨의 어머니가 했던 그 술집. 그래서 어떻게 시인들이 찾아가고 문인들이 찾아갔는지, 그리고 다방 문화들. 그립습니다. 나도 그리워요. 나는 그 세대가 아닌데도 그립습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당당하고, 가난해도 당당한 우리 김관식이라는 시인인데 서정주의 사위입니다. 그런 주전뱅이 시인을 한번 보세요. 김수영을 좀 뭐랄까요, 흥미진진하게 살필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개성의 발현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들은 시라카와파, 아리시마다케오, 그리고 이들의 세례를 받았던 김동인, 염상섭 등 식민지 조선의 문학 청년들 역시 예술을 통해서 개성을 발현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건 화상 강의 때 얘기했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예술과 개성이라는 염상섭의 글 얘기했죠. 그리고 지상선을 향하여 같은 시들, 에세이들 주목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작년 그 현대문학 입문 1학년 강의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염상섭 편에 나옵니다. 자, 예술과 개성의 발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짓밟혀도 또 짓밟혀도 자연이 부여해준 섬세하고 고운 마음씨를 잃지 않는, 잃을 수 없는 자네에 대해 생각했다. 금강신처럼,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금강신 있죠. 우리 절에 가면은 대웅전 들어가기 전에 이 4대 천왕 있잖아요.
금광신 한번 보세요. 금광신처럼 건장한 자네의 육체에서 소녀와 같이 민감한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건장한 육체에서 소녀와 같이 민감한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지? 그렇지, 그림을 통해서지. 네, 기모토가 그리는 그림을 통해서죠. 그리고 나는 자네 혼자만이 인생이라는 것을 밝게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조차 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나는 내 일을 차분하게 생각했다. 아무리 발버둥쳐 보아도 영원히 진정한 자기 개성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자칫 삐뚤어진 반항심이나 적개심으로 한때의 만족을 구하거나 생활을 삐딱하게 보는데 흥미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빈곤, 그것이 나를 원통하게 했다. 그것을 구해준 게 기모토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기모토의 그림,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림을 그리는 기모토죠. 거기에서 자신이 부끄러워졌겠지. 그래서 기모토에게서 자신이 바람하지 않는 그 어떤 영혼을 발견한 것이겠지. 이것도 하나의 깊은 사랑의 양상이 아닐까. 계속 보죠. 그리고 그날 밤은 자네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대견한 성장과 그 성장에 대해서 자네가 갖는 무의식적인 겸양과 집착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자네를 주어로 해서 쭉 쓰면서도 나하고 계속 이렇게 결합하죠. 아주 문체가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2인칭으로 자네는 나를 떠났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도 그 안에 나하고 계속 결합되는 방식, 이 2인칭 시점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고통이라는 소설의 고유한 어떤 문체적, 스타일적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이 시점을 바꾸면 전 다른 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주어로 해서 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주어로 해서. 근데 너를 주어로 해서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면은 정아무개 당신을 주어로 해서. 나보고 자네라고 부르려고 그래? 어? 하진이? 하진씨? 그러지 마. 그걸 여러분들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를 주어로 해서 쓸 때하고 너를 주어로 쓸 때하고 나를 주어로 쓸 때하고 아니면 우리를 주어로 쓸 때하고 주 없이 쓸 때하고 여러분들의 심박이 달라집니다. 이 사유나 그 감성의 심박이 달라져요. 그걸 표현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의 빈곤에 원통해 하던 나죠. 적개심을 갖고 있었죠. 반항과 적개심, 세상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시라카와파 사람들이 세상과 특히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이런 반항심과 적개심을 품고 있었지. 근데 이 젊은 화가지망생인 기모토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뭐랄까 민감한 영혼을 발견하죠. 자신이 부러워할 정도로. 왜 이 작가인 내가 기모토라는 화가지망생의 초상화를 글로 그리는지 알겠죠? 그건 자신의 소망이 깃든 초상화예요. 이 말 이해가죠? 네. 오케이. 자, 그다음 갈까요? 오늘 짧게 끊는다 그랬는데 오늘도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미안합니다. 글로 그리는 풍경.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문장 내가 꼼꼼히 얘기할 때 이 풍경과 관련해서인데 이 풍경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여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풍경이 습격해 오면은 그 풍경이 마주친 우리는 전혀 다른 나를 그 풍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풍경은 특히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풍경 보세요. 그리고 뭐 이게 17세기, 16세기, 17세기 풍경, 17세기 클로드 로렌 같은 풍경화가도 그렇지만은 그 신화적 풍경화와 근대적 풍경화로 오는 과정들을 보면은 풍경화는 자신의 내면, 자신의 그 소망, 꿈들을 그려내는 하나의 이 격자 같은 거죠. 격자 같은 거. 근데 풍경은 다 달라요. 근데 그 근대 이전의 풍경들은 상투화되어 있었습니다. 뭐 산수화든, 물론 개성적인 산수화가 없진 않지만은
되게 산수하든 어떤 이런 이 그 자연을 그린 그림들이 어떤 상투적이었어. 끌리쉐라고 했죠. 끌리쉐라고 해서 너무 관습적이었어요. 초상화도 그렇고. 근데 윤두서의 초상화를 개성이 넘치는 초상화로 얘기하는 이유도 그 이전의 그 초상화들 구분되기 때문이죠. 그런 예외적인 그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근대 이전의 그림들은 관습적인 거나 관례적인 게 많았었어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원근법하고도 거리가 멀었고요. 근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풍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각자 개성 있는 화가들이 똑같은 풍경을 그려도 전 다른 풍경화가 그려집니다. 풍경은 나에게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연의 대상이 되는 셈이죠. 그걸 풍경화로 그렸던 것이죠. 풍경화를 보면서 그 화가의 내면 풍경을 읽을 수가 있지. 예를 들면은 빈센트 반 고흐의 밀밭 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빈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것 그런 그림들이나 영화들 많이 보세요. 영화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밀밭이든 까마귀, 해바라기 등 풍경들은 그 색채부터 구도까지 그죠? 그게 다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의 내면 풍경, 그 혼란스럽고 격정적인 그리고 이 범인의 눈에 평범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그 사물의 이면을 투시하는 모습. 그건 이 고흐의 풍경은 바로 그 고흐라는 화가의 내면 풍경의 투영이겠죠. 투사라고 해야 맞겠다. 그죠? 투사한 게 맞겠죠. 풍경화들은 풍경화가마다 개성적이에요. 다 개성이 다 드러나요. 그럼 글은 어떻게 했는가? 글도 그렇지. 그 전에는 풍경이라는 게 되게 상투적이었어요. 춘향전 같은 고전소설 떠올려 보란 말이야. 인물도 그렇고 풍경도 그렇고 뭐 풍경하면 매 중국의 뭐 명승지들 갖고 와가지고 뭐 이러이런 풍경이다라고 다 얘기하지. 근데 이제 근대 오면은 전혀 다른 풍경. 그 작가들이 그리는 고유한 풍경들이 똑같은 풍경을 보고 그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있는 북악산을 그린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로 그 북악산을 그린다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끌어오는 비유도 다를 거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글로 그리는 풍경화에 얻는 그, 그 감성 라인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감정의 진폭도 다를 거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뭐야 불어넣으려고 하는 부학상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그 의미도 분명히 다 다를 겁니다. 이 얘기를 근데 풍경과 관련해서 내면의 발견과 관련해서 얘기한 아주 뛰어난 책이 여기서 말하는 가라타니 고진의 바로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입니다. 고백과 풍경, 내면 풍경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꼭 참고해 보세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이 비평집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라타니 고진은 이 고진이란 말은 행인이라는 행인이죠. 코우진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나스미 소세키 소설에서 따왔습니다. 소세키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사람은 이 쿠니키다 도포의 무사시노라는 단편 소설을 예로 들면서 얘기합니다. 이 무사시노는 도쿄에 있는 지금은 다 도시가 들어섰지만 벌판이거든. 그 벌판의 풍경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 풍경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개성적인 풍경 묘사라는 것이죠. 그 풍경 묘사 속에 어떤 인간의 내면 풍경도 드러난다는 것이지. 조금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개성적이라는 것만 주목해서 보면 됩니다. 이것도 번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면서 특히 뚜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일기를 번역하면서 이런 무사시노를 개성적인 눈으로 포착하기 시작하죠. 풍경과 관련해서는 서영채라는 문학비평가이자 학자가 있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서영채라는 문학비평가가 쓴 풍경이 온다라는 책을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풍경이 온다라는 책 읽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풍경에 대한 얘기들, 뭐 소설 얘기도 하고, 뭐 철학 얘기도 하고,
그림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 얘기도 합니다. 그 홍상수의 북촌으로 이런 영화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 이런 책들 읽어보시면 풍경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글로 그리는 풍경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 풍경은 여기 묘사들이 대단합니다. 바다를 그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라이덴 산이 있죠. 그걸 그린 것도 그렇고, 키모토는 목탄으로 그림으로 풍경을 묘사하지만, 나는 작가인 나는 글로 풍경을 그리는 거죠. 그 대결도 재밌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풍경과 글로 그리는 풍경. 여러분도 한번 글로 풍경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풍경 글로 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 다시 태어나는 고통에서 이런 문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 그리는 부분들을 찾아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디서부터인가 물새떼가 길고 흰 날개를 퍼덕이며 바람을 가르고 배 위에 나타난다.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가늘게 서로를 불러대는 이 황량한 바다의 방랑자들은 물결에 배를 스칠 듯이 낮게 내려왔다가 날개를 뒤집으며 높이 달아올라 바람에 맞서며 잠시 멈추었다가 생각을 바꾼 양 모두가 경쾌하게 바람에 실려간다. 그 하얀 날개가 어떤 순간에는 밝게, 어떤 순간에 어둡게 보이면서 긴 북녘의 밤은 가고 동이 터오는 것이다. 밤의 진한 어둠은 바다 밖으로 밀려나가고 동쪽 하늘에는 여명의 새로운 빛의 구름을 깨뜨리기 시작한다. 어마어마한 아침 노을이다. 실수로 바다에 떨어진 악마가 살집 좋은 오른쪽 어깨만 물 위에 드러내놓고 있다. 그 어깨와 같은 라이덴산 봉우리를 쓰다듬거나 두드리며 급하게 떼지어 가던 먹구름은 이로리 속에 보라색을 던진 듯한 빛깔로 타올라 산골짜기의 눈까지 투명한 연보라색으로 물들여 버린다. 이로리는 일본의 그 전통 가옥에 있는 화로 같은 것, 화로가 있고, 이게 여기 속 같은 걸 걸어놓고 요리를 해 먹고 그러죠. 이로리. 찾아보면 그림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쓰죠. 잘 씁니다. 색채 감각 같은 거 보세요. 자신의 감정 전 담지 않고 이렇게 풍경 그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잘 쓴 글입니다. 잘 쓴 글이에요. 여러분 직접 써봐야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148, 149쪽도 그렇고요. 내가 표시해놨죠? 148, 149쪽. 이 얼마나 광대하고 장엄한 광경인가. 이부리의 분수령에서 갈리며 서남쪽을 향하여 일련의 첩첩 연봉이 지평선에서 힘차게 뻗어올라 차차 높아지면서 이와 나의 남쪽으로 달려 내려오면 거기는 뜻밖에도 육지의 끝이 되므로 도리어 물가까지 달려온 발빠른 말이 가지런히 앞발을 정돈하고 목을 쏙 빼 올리듯이 산은 급격히 우뚝우뚝 치솟아 하늘을 찌를 듯하다. 이런 문장들. 번역도 잘했어요. 유은경 선생이. 이런 것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노트에 글로 옮겨 써보고, 그 그림을 상상해보고, 여러분들이 풍경화를 본다 치자. 그러면은 이 풍경화도 여러분들이 한번 글로 옮겨보세요. 풍경화도 볼 때마다 다르죠. 특히 인상파 풍경화든 그러죠. 이 모네의 풍경화든 성당을 똑같이 그려도 다 달라지지. 네. 모네인가 마네인가. 그리고 152, 153쪽도 그랬습니다. 이 아침나절에는 생명이, 아침나절 산에는 아침의 생명이, 한낮의 산에는 한낮의 생명이, 저녁나절의 산에는 또 차분한 저녁 산의 생명이 있다. 산은 선과 음향뿐만 아니라 색채에 있어서도 대단히 미술적이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딱 알아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모토의 그림과 지금 맞짱 뜨는 중이야. 이 회화를 글로 옮기는 게 가능할까를 실험해 보는 거죠. 끝까지 밀고 나가 보는 거지.
그리고 독자들은 이걸 이제 보면서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음. 대단합니다. 이게 개성을 보여주는 거죠. 풍경을 통해서 자신의 그 독특한 시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보는 거지. 됐죠? 풍경과 내면 풍경. 우리 내면 풍경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뭐 다시 태어난 고통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한국 김동인이나 염상섭 소설에서는 이런 걸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그 내면을 드러내는 기술들, 진술들에 충실한 편이죠. 네. 그 다음 볼까요? 좀 어렵죠? 그런 얘기들은. 그런 얘기는 그냥 모르는 부분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삶을 빼앗는 자본이란 말을 했는데, 이 부잣집 아이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그 야만성이랄까? 또 비정함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1922년에 우리 아리시마 나케오가 선언 하나라는 파격적인 문구를 썼다고 그랬지. 다 설명했죠. 제4계급의 문제. 그리고 이게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랬죠. 선언 하나.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북으로도 나와 있어요. 선언 하나. 네, 사실 이념과 현실은 달라요.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에 심취하고 그리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삶의 조건이 있잖아요. 이 부르주아라는, 그것도 대부르주아라는, 대지주라는 삶의 조건을 다 뿌리치고 노동자, 농민의 삶으로 모든 걸 던져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 갭은 분명히 있습니다. 간극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상적으로 돌파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입장에서 보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절실할 수 있었겠죠. 자기 상식이나 양식이나 자신의 그 양심 또는 자신이 이념에 비춰봤을 때는 자신의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부끄럽게 와닿았을 테니까. 어디까지 그 참 어려운 표현인데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 문제죠. 진정성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제일 꺼리는 말 중에 하나예요. 진정성이라는 말. 진정한 마음을 오롯이 드러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건 일련의 행동들, 그죠? 일련의 관계들이 쌓여서 축적되어서 판정돼야 할 것이지 어떤 한순간에 진정성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그 컨텍스트 속에서 맥락 속에서 우리는 그 진정성 여부,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어서 사회주의에 심취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기 농장을 다 소작농에게 내주고 그랬다 했잖아요. 새로운 꿈을 실현하려고 했었죠. 또 선언 하나라는 글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은 선언 하나를 쓰고 바로 다음에 동반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사람의 꿈꾸었던 건 무엇일까? 그 갈등들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냥 부잣집 아들이면 부잣집 아들답게 배부르게 살면 되지. 뭐하러 가난한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마음을 쓰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가는 마음을 어떡하란 말이야.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힘든데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 예민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 있잖아요. 남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은 내가 눈물이 나는 것. 그게 한 마리 죽어있는 개가 강아지든 그렇죠? 어떤 그 고통받는 사람이든 어린아이일 때는 꽃을 꺾는 것만 봐도 울잖아, 애들이. 그 꽃에 생명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건 그야말로 애니미즘적인 그 감정이죠. 모든 살아있는 것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정말 야박하고 비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얼굴에 철판을 몇 개 깔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예민해서
조그만 부끄러움도 못 견디는 사람들, 남들의 그 힘겨운 삶들 보면서 밥을 씹는 것을 모래 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한 칼에 평가하겠습니까? 부잣집 새끼는 다 부잣집 새끼야, 이런 식으로.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 아리샹다케오는 이런 풍경 얘기하고 예술의 궁전 얘기하고 예술과 개성의 발현 얘기하면서도 이런 삶을 빼앗는 자본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빼앗는 자본들이 우리 개성을 짓밟기도 하겠죠. 내가 거대 백화점이 조그만 시골까지 침투해 왔어요. 이런 게, 이, 뭐야, 이 삶의 터전들을 황폐하게 만들죠. 우리 어떤 요즘 여러분들이 아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서 대기업의 그 프랜차이즈가 골목길을 다 들어오면서 옛날 가게들 하나하나 빵 가게든 아니면 뭐 그 떡집이든 반찬 가게든 요즘 반찬 가게 남아있는 떡볶이 가게 이런 것들까지 다 획일화되잖아요. 그 장소에 깃든 맛과 그 향기가 다 하나로 균질화돼 버립니다. 삶의 다양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그 개성을 균질화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분명히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자본과 이 개성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개성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화폐를 경배하게 만들고 화폐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짓밟아 버리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 존경하는 거죠. 시인의 삶을 애통해하는 것이고, 가난한 시인의 삶.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우리는 경의를 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난은 나중에 몫입니다. 내가 살아보고, 내가 시도해보고 난 다음. 비평하고 비난은 다르죠. 비평은 균형 잡힌 자신의 의견입니다. 비난은 헐뜯기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빈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헐뜯기로 자신을 간신히 지탱하죠. 비루하게 자신을 지탱합니다. 남을 헐뜯고 짓밟고 비난함으로써, 없는 사실을 조작해냄으로써. 있는 사실을 있는 대로 얘기하고 증언하는 건 그건 네거티브, 조작이 아니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적극적인 점이, 타자의 적극적인 점이, 좋은 점이 충분히 많은데도 요만한 점을 끌어내서 짓밟아버리고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참 삶의 아이러니죠. 우리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근데 겨 묻은 개는 똥 묻은 개가 너 겨 묻었어 그러면 부끄러워해요. 근데 똥 묻은 개는 야, 너 똥 묻었어 그러면 그래?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똥 묻은 개의 특징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기 반성 능력을 일찌감치 저 먼 곳으로 귀양 보낸 사람들이죠. 이 부끄러움의 사상은 한국 문학사의 중요한 테마라 그랬죠. 식민지 이후, 전쟁 이후, 독재, 냉전, 이 체제하에서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술가들도 그렇고 문학자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왜 또 비판을 해야죠. 그런 사람도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늘 이 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삶을 빼앗는 자본. 안 어렵죠? 이제? 여기서 개성을 빼앗는 자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윽고 어부들 동네를 지나 이 시가지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나오자 겨우내 비워두었던 서양식 2층 건물의 창문마다 덧문이 열린 채 사포로에 있는 어느 대형 백화점의 임시 분점 개설 준비가 한창이다. 지푸라기와 신문지가 삐져나온 커다란 나무 상자 몇 개가
점포 앞에 나뒹굴고 있고 현란한 홍보용 채색 깃발이 활동 사진과 납처럼 줄줄이 걸려 있다. 그리고 재빠른 점원이 10명쯤 분주하게 움직인다. 자네는 이 대규모 임시 점포가 이와나이의 소매상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까를 생각하면서 자네들이 잡아온 생선을 자금이 없는 탓에 외지에 투자하는 해산물 제조회사에 헐값으로 넘기고 있는 원통함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영혼이에요. 키모토란 사람은. 자네는 이 대규모 임시점포가 이와나이 소매상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잡아온 생선이 자금이 없어서 이 외지에서 투자하는 큰 손에게 다 헐값으로 넘겨야 하는 원통함을 떠올리는 거지. 이게 공명의 힘, 공감의 힘이지. 이게 개성이죠. 이게 순정한 영혼이기도 하고. 빵가게 얘기, 떡볶이집 생각해보세요. 떡볶이집도 요즘에 체인점이죠, 다. 똑같은 맛이야, 어디야, 똑같은 맛. 그게 뭘 비유하는지 알겠죠? 맛이 똑같아지면 생각도 똑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물론 혀의 이 맛점이 다를 수가 있죠. 또 맛을 느끼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비유인지는 알겠죠? 자, 그 다음 봐요. 커다란 손에는 잡혀 먹히기 마련이지 하고 생각하며 자네는 그 점포의 모퉁이를 돌아 비교적 한적한 고목을 꼬부라진다. 이런 문장들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커다란 손에는 잡혀 먹히기 마련이지. 이 우울한 독백. 키모토가 어떤 사람인지 화자인 나가 너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네라고 부르면서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인 자기와 작가인 나와 키모토라는 화가지망생 너의 어떤 뭐랄까요, 친밀함을 이런 문체 스타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고통의 5장에서 9장까지는 작가인 예술의 궁전을 직구하던 작가인 나가 글로 그린 키모토의 초상화인데, 이 키모토의 초상화의 핵심은 강렬한 개성입니다. 정말 이 강렬한 얘기는 뜨겁고 이랬다는 뜻이 아니고 순정한 그런 영혼이라는 뜻이죠. 짓밟히지 않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영혼이 있다는 것이지. 목탄화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 키모토야말로 자신의 개성을 오롯이 간직한 사람이겠지. 예술을 통한 개성의 발현은 가능한가? 이 질문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개성을 발현하는가 또는 하고자 하는가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의 훌륭한 영혼이 고민하고 있다. 나가 그리는 키모토의 내면, 키모토가 그리는 풍경. 이 부분이 마무리입니다. 정리예요. 이게 딱 이해 갔죠, 이제? 나가 그리는 키모토의 내면이 있고요. 키모토가 그리는 풍경. 두 개가 딱 맞짝입니다. 이 내면 풍경이 되는 것이지. 됐죠? 그러니까 나는 키모토의 내면의 삶을 그리고 있죠. 물론 고기 잡는 삶도 그리지만은 그 속에서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어떤 영혼인지를 그려내고자 하잖아. 삶을 통해서 영혼을 그리잖아요. 그 매개가 되는 게 풍경이었지. 키모토가 그린 풍경화였잖아. 그죠? 풍경화의 소재가 됐던 그 산이나 라이덴 그 언덕이라는 걸 그리잖아. 그죠? 그럼으로써 키모토가 그리는 풍경이 쭉 들어와요. 그게 그러면 내면 풍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딱. 이건 내가 이번 다시 읽으면서 발견한 겁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 부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의 훌륭한 영혼이 고민하고 있다. 이 문장 읽으면서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 문학 청년들은 전율했을 겁니다. 저 식민지 조선의 한 구석에서 훌륭한 영혼이 고민하고 있다. 한번
염상섭의 아미아를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자네가 평생 어부로서 사는 것이 좋을지 예술가로서 사는 것이 좋을지 나는 모른다. 그런 말을 가볍게 한다는 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직접 자네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나는 그럴 날이 자네의 신상에 한시라도 빨리 올 것을 비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지구상 여기저기에 자네와 똑같은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길이 열리기를 바랄 뿐이다. 정녕 지구는 살아있다.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 이 지구가 나오려는 고뇌, 이 지구의 가슴 속에 숨어 있다가 박차고 나오려는 고뇌, 그것을 나는 자네를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용솟음쳐 나와 튀어오르는 강력한 힘으로써 나를 눈물 짓게 한다. 이 고뇌를 간직한 영혼, 그 영혼이 그리는 풍경, 그 풍경을 다시 글로 그리는 나, 이 만남들 딱 보이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지구상 여기저기 자네와 똑같은 의문과 고민이랬죠. 그러니까 이 시라카바파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은 민족인이 뭐 이런 건 거리가 멉니다. 코스모폴리탄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민족주의적인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이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훌륭한 작가들이 그렇죠. 민족을 어떤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킨 소설들도 있습니다만은 민족의식을 그것도 다른 맥락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배가 고파요. 자, 창조 1919년 2월에 가능했습니다. 김동인이라는 젊은 이 패기 만만했던 평양 갑부집 아들이 창조를 딱 일본에서 만들어서 찍어냅니다. 조선으로. 여기가 9호까지 냈는데 한국 문학 초창기 중요한 동인 역할을 하죠. 산실 역할을 합니다. 이에 이어서 22년인가요? 염상섭이 주도하는 폐허라는 잡지가 또 뜹니다. 다 폐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우리 시작한다. 이거 패기만만하죠. 둘의 대결이 볼만합니다. 얘기했죠? 약한 자의 슬픔, 마음이 옅은 자라는 소설을 쓰고 그와 그녀라는 대명사를 조선에 처음 썼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이 오만방자하고 패기만만했던 김동인이 서울내기 중인 출신입니다. 우리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를 읽고서는 기가 죽어버립니다. 조선에 햄릿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기 김동인이 조금 이상한 길을 걸어요. 이광수하고 대결하면서 역사소설 쓰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충격이 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솔직했던 거죠. 지금 김동인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딱 인정했던 거죠. 염상섭은 정말 뛰어난 작가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아르시마 다케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두 사람은 아르시마 다케오의 문학과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얘기할 때마다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화상 강의 시간에 비교적 길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심화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다 힌트를 주고 정보를 제공한 작품들이나 글들 읽으면서 한번 연계해서 에세이를 떠올려 보세요. 김동인 아르시마 다케오 또는 염상섭 아르시마 다케오.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 도서관 가서 쭉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찾아본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 아무도 이런 공부 안 해. 우리처럼 이렇게 이 유아 독전적인 사람들만 이런 공부를 해요. 그 당당한 사람들만 그런 공부할 수 있으니까 찾아서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책들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메모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캔맥주 사가지고 와서 깊게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나는 이 아르시마 다케오나 김동인이나 우리 염상섭을 만나기 전과 이후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이렇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지구의 한 기퉁이에서 존귀한 영혼 하나가 모태를 깨고 나오려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에피그램으로 쓰고 있죠. 다시 태어나는 고통에서. 그죠? 네. 1910년, 18년에 발표된 아르시마 다케오의 소설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물론 못다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못다한 얘기들이 뭐가 있는지는 또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